가을이 끝나가는 서울은 여전히 익숙한 부드러움을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회색빛 먹구름이 평소보다 일찍 몰려왔고, 이슬비가 살짝 내리며 내일은 추워질 거라는 예고처럼 느껴졌다. 정릉 옛길로 향하는 대로에서 낡은 회색 택시 한 대가 주유소 근처 인도에 살짝 멈춰 섰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정혜원은 낡은 바람막이를 걸치고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그는 방금 덜컹거린 뒷바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비는 굵지 않았지만 도로 위에 물웅덩이를 만들 만큼은 내렸다. 그리고 그 빗물 속 그의 발밑엔 짙은 갈색의 낯선 물체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가죽 지갑이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지갑을 집어들고 툭툭 털었다. 생각보다 젖지 않았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노동자 계층이 소지할 만한 지갑은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레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고액권 지폐 몇 장, 은행카드, 그리고 한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강호진 TMI 그룹 대표이사. 명함에는 선명하게 개인 전화번호도 인쇄되어 있었다. 혜원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큰 회사 대표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그는 지갑을 다시 닫고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근처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차량으로 돌아갔다. 정릉 이동 골목 끝 허름한 단칸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낮은 지붕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이웃집 부엌에서 풍겨오는 저녁찌개 냄새가 골목을 메웠다. 그런데 방문 앞엔 혜원의 딸 미나가 작은 노란 우산을 기울인 채 서 있었다. 교복은 비에 젖어 있었다. 아빠, 오늘은 이상한 손님 안 탔어?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어딘가 기대에 찬 듯했다. 혜원은 웃으며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상한 손님은 없었는데 중요한 걸 하나 주웠어. 그는 지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나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털썩 앉아 아빠가 게임하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전화번호 불러줘. 내가 걸어볼게.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번호를 불러줬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도 받지 않았다. 네 번째 전화. 그제야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택시기사입니다. 오늘 주유소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잠시 정적. 그러고는 짧은 대답. 중앙 근처 두리카페. 7시. 그게 전부였다. 감사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혜원은 정해진 시간에 카페에 도착했다. 허름한 골목 안에 있는 카페, 바랜 나무 간판, 손님도 드물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낡은 회색 우비를 입은 채 기다렸다. 15분, 30분, 1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갑과 함께 메모지를 카운터 주인에게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 혜원은 화도 실망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약간의 쌀쌀함.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불 한쪽을 걷어찬 채 곤히 잠든 미나를 보며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골목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정혜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강 회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직접은 못 나오신다고 해서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회원은 놀라 손을 뻗었다가 바로 다시 그 손을 잡고 되돌려 주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별일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주운 것뿐이에요. 남자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낡은 회색 택시에서부터 습기 찬 단칸방까지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우린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는 낮게 말한 뒤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따라 찬바람이 스쳤다. 그날 하루 종일 서울 도심을 돌며 택시를 몰던 회원은 그 짧은 말이 자꾸 맴돌았다. 우린 또 만날 거예요. 예의상의 인사일까? 아니면 약속, 평가, 경고? 그날 밤 미나가 작은 수건으로 택시 유리를 닦아주다 문득 말했다. 아빠, 하늘은 착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 같아. 회원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하늘이 이름 다 외우려면 힘들걸. 하지만 아빠가 착하게 사는 건 이름 남기려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 미나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유리를 닦았다. 가로등 빛에 반사되어 유리는 점점 투명해졌다. 마치 혜원이란 남자의 인생에 낀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처럼. 물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작은 지갑 하나가 그의 운명을 뒤바꿀 시작이 될 거란 걸.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일어난 일은 회사에서 새벽 운행조로 배정이 바뀐 것이었다. 광화문, 종로, 가끔은 명동까지 일반적으로는 경력 많고 연줄 있는 기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노선이었다. 그는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없었다. 어느 날 차량 대기장에 있는데 배차 담당자인 태윤아가 그에게 다가왔다. 정 기사님, 내일부터 3번 노선 맡으세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문제 있으신가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일기예보라도 전하듯 무표정했다. 왜요? 보통 이 노선은 신입한텐 안 주지 않나요? 윗선 지시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혜원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차고지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다. 다른 기사들의 시선도 바뀌었다. 감탄도 존경도 아닌 의심. 일주일 후 겨울 초입의 어느 아침, 한 노인이 택시를 불렀다. 한강 근처에서 북쪽 공동묘지까지 도착했지만 노인은 바로 내리지 않았다. 기다려 주세요. 그는 말하고 묘지로 걸어갔다. 약 15분 후 붉어진 눈과 흰 국화를 든 채 돌아왔다. 자네는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노인이 물었다. 혜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아마 있겠죠. 하지만 전 그들을 원망하진 않아요. 누구나 사정이 있잖아요.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자넨 좋은 사람이야. 세상은 자네 같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해. 내리기 전 노인은 그에게 낡은 만년필 하나를 쥐어주었다. 우리 회장님이 첫 계약서에 서명할 때 쓰셨던 펜이네. 절대 착함을 나약함으로 보이게 하지 마. 혹시 회장님은 만나면 이 말을 꼭 전해줘. 옥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다시 수레를 밀고 걸어갔다.
그녀의 앞을 향한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비치는 겨울 아침의 빛을 따라 꿋꿋이 걸음을 옮겼다. 처음 일주일은 혼돈 그 자체였다. 아이는 밤낮 없이 울었고 그녀는 기저귀를 가는 방법도 몰랐으며 어떻게 안아야 울음을 멈추는지도 몰랐다. 매일 밤 아이는 열이 났고 매일 아침 그녀는 익숙한 식당들을 돌며 쌀가루나 묽은 죽을 구걸하다시피 얻어왔다. 그러나 어느새 마치 운명처럼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는 법을 배웠고 그 울음이 배고픔인지 추위인지 외로움인지 알아듣게 되었다. 그 아이는 단지 길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였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녀의 통장에 작지만 의미 있는 입금이 있었다. 우유를 사고 기저귀를 사며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송금 내역에는 단지 한 줄의 화이트 스노우 재단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동네를 돌며 물었다. 누가 보낸 건지, 어떤 곳인지.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설명도 없었다. 처음엔 조금 무서웠지만 은재를 키우기 위해선 그 손길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치 기적처럼 그 돈은 매달 빠짐없이 도착했다. 그녀에겐 그것이 하늘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내준 그 아이의 존재만큼이나 신비롭고 귀한 축복처럼. 시간은 흐르고 흘렀다. 은재는 1살이 되었고 할머니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침을 하면 옷자락을 잡았고 그녀가 쓰러질 듯 지쳐있으면 기어와 이마에 손을 얹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천사처럼. 그 즈음 그녀의 마지막 남은 시련마저 사라졌다. 봄철 감기로 며칠을 앓고 난 뒤 왼쪽 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무섭지 않았다. 다른 빛이 있었으니까 은재의 웃음, 울음, 그리고 할머니라 부르는 그 목소리. 그렇게 그들의 겨울은 이어지고 있었다. 9살, 은재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분리되었다. 할머니,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방, 밍밍한 곡물우유 냄새, 매일 아침 들리던 라디오의 잡음. 보육원에서 그는 단지 버려진 아이들 명단의 한 줄일 뿐이었다. 하지만 은재에게 있어 상실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메울 수 없는 깊고도 차가운 구멍이었다. 처음 며칠 밤, 그는 이불장 속으로 숨었다. 얼굴을 닦던 아직 세제 냄새가 배어있는 할머니의 헌 수건을 품에 안고 그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그냥 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그 울음이 어디선가 할머니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랐다. 보육원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한 여자가 나타났다. 검은색 울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묶었으며 약하게 비가 내리는 날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특별히 한 아이를 후원하고 싶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들 무리 사이를 천천히 훑었고 마침내 은재에게 멈췄다. 처마 밑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묘했다. 다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거두어들이는 듯했다. 그녀는 말없이 몇 분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은재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알 수 없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모가 처음으로 커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순간이라는 것을. 그 후로도 그 여자는 몇 차례 더 보육원에 들렀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은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름 없는 과자 상자 몇 개, 책 몇 권, 따뜻한 니트 몇 벌을 놓고 갈 뿐이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그녀를 익명의 후원자라 불렀다. 그녀가 올 때마다 은재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늘 허공에 머물 뿐 현실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가을날 스쳐간 찬바람처럼 그녀는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흔적만을 남긴 채 시간은 다시 흘러갔다. 은재는 점점 집단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결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유난히 공부를 잘했다. 두드러지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신이 눈에 띄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힐 것 같은 공포. 그것은 할머니가 언젠가 했던 말과도 같았다. 착하게 살아야 한단다. 그래야 길가의 쓰레기처럼 버려지지 않아. 그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다. 복지제도, 입양 절차, 보호 아동 관련 법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목표는 단 하나였다. 할머니를 찾는 것. 15살, 은재는 보육원을 나왔다. 반기숙제 고등학교 장학금을 받아 입학했고 근처의 작은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어릴 적의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그는 다시 정릉의 골목들을 걷기 시작했다. 골목 하나하나, 오래된 구멍가게, 시장 입구까지. 그곳엔 혹시나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있을지 몰랐다. 그는 나이 든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 혹시 여기 시목남 할머니라고? 시각장애인이셨고 반지하에 혼자 사셨던 분 기억하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몇몇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 그분. 오래전에 돌아가셨지 아마. 폐지 줍고 애 하나 키우셨던 분 아닌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재의 가슴은 죄어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주말이면 책방 일 끝나자마자 거리로 나섰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돌아오면 그날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수첩에 적어두었다. 낡은 가죽 표지의 그 수첩. 첫 장엔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자신과 할머니가 함께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렸다. 한 방송사에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낸 것이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만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 달 뒤 방송이 나갔다. 화면 중앙에 선 은재.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자꾸만 떨렸다. 할머니, 듣고 계시다면 숨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만, 꼭 한 번만이라도 다시 뵙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일기장 한 켠에 적었다. 아마도 나는 눈에 띄었나 보다. 언제부터였지? 왜?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단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아빠일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었다. 미나.
따뜻함, 자유. 그는 그것을 서랍맨 아래에 넣고 잠갔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노트가 누군가가 가장 원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을지로에서 복구하던 중 혜원은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정혜원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어딘가 조종하려는 기운이 느껴졌다. 저는 대진그룹의 남서구입니다. 아마 이 제안은 정 씨와 따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서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따님이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적지 않죠. 하지만 정 씨께서 우리 쪽과 협력해 주신다면 모든 비용은 신속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처리될 겁니다. 단지 내부 보고서 몇 개, 배차표 약간의 조정, 사소한 것들 뿐이죠. 대가는요. 혜원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배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유연성을 부탁드리는 거죠. 정 씨처럼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혜원은 전화를 끊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다. 미나의 병. 그가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날 밤, 혜원이 집안을 정리하던 중 미나가 소매를 당겼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어떤 애가 그랬어요.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날 버린 거래. 나는 진짜 부모가 없는 아이래요. 말을 마친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팔에 얼굴을 묻었다. 혜원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미나야.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머물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하지만 아빠는 여기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넌 아빠가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여전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혜원은 일기장을 펴고 또 하나의 글을 적었다. 놈들은 날 공격할 필요가 없다. 놈들은 미나를 공격할 것이다. 말로, 조종으로, 아이의 회복을 막는 방식으로. 나는 더 이상 방어만 해선 안 된다. 반격해야 한다. 그는 노트를 뒤집고 도표 하나를 그렸다. 가운데 자신의 이름 정혜원. 왼쪽에는 강호진 지갑을 준 자. 오른쪽에는 남서구 유혹을 건넨 자. 아래쪽에는 림 조장 연결고리. 하지만 위쪽은 비어 있었다. 누가 진짜 배우인가? 누가 선택을 주도하고 있는가? 다음 날, 그는 새벽부터 유대식 기사를 찾아갔다. 그는 여느 때처럼 낡은 차를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제사를 지내는 듯 경건했다. 유 기사님. 만약 제가 반격하려 한다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조용히 손을 멈추고 혜원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바람을 읽는 사람처럼 깊었다. 늑대를 잡으려면 사냥꾼은 가끔 일부러 상처 입은 척 해야 하네. 자넨 할 수 있겠나? 혜원은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유 기사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QR코드 하나가 프린트된 작은 종이었다. 이걸 스캔하면 특정 시점에만 작동하는 소형 카메라로 연결돼. 단 한 번뿐이니 제대로 써야 해. 기억의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 놈들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기는 거야. 며칠 후, 혜원은 본격적인 계획에 들어갔다. 일기장 속 내용을 일부러 수정했다. 거기엔 갈등하는 사람처럼 썼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문장들로 채워나갔다. 이젠 포기해야 할까? 착함으로는 아이 약값조차 못 사. 단 한 번이라면, 돈을 받고 입 다물면. 그는 그 노트를 방 안 책상 위, 형광등 불빛이 직접 닿는 위치에 펼쳐두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예상대로 밤늦게 귀가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방 안은 그대로였지만 일기장이 사라져 있었다. 미끼가 물렸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림 조장이었다. 정씨, 남 부장님이 조용히 만나고 싶답니다. 장소는 용산 터미널 옆에 창고. 오늘 밤 10시. 혼자 오셔야 합니다. 혜원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유대식 기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이 왔습니다. 조명과 사람. 준비해 주십시오. 그날 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혜원은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창고로 향했다. 주머니 속엔 QR코드로 연결된 초소형 카메라가 켜진 상태였다. 결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무릎 꿇으러 가는 게 아니었다. 드러내러 가는 것이었다. 용산 폐창고. 밤바람이 녹슨 철문 틈새를 파고들며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냈다.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은 흐릿했고 공간은 오래된 군수 물자가 쌓였던 과거의 흔적만 남긴 채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정혜원은 철문 앞에서 코트 깃을 한번 여미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환영하는 이도 인사하는 이도 없었다. 창고 한가운데 쇠로 된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색 번호 자물쇠가 달린 서류 가방이 있었다. 그 옆엔 인쇄된 계약서와 고급 만년필 한 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기둥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간 정확하시네요. 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서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진한 회색 슈트, 연보라빛 넥타이,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 그의 얼굴엔 이미 이긴 사람의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뒤이어 림 조장이 천천히 따라 들어왔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여유롭게 혜원을 쳐다보았다. 마치 재미있는 연극 한 편을 감상하듯이. 앉으시죠. 남서구가 테이블 건너편 의자를 가리켰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마치 집인 것처럼. 하지만 혜원은 앉지 않았다. 그는 서서 조용히 가방을 바라보았다. 남서구는 가방 위에 손을 얹고 톡톡 두드렸다. 30억 원입니다. 많지 않죠. 하지만 따님 치료엔 충분합니다. 그 외엔 집도 바꿀 수 있고 택시도 이제 그만 몰고 예전에 꿈꾸던 빵집을 열 수도 있겠네요. 대학 시절 꿈이었다면서요? 혜원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남서구는 미소를 유지하며 가방을 열었다. 두툼한 돈다발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었고
흐릿한 창고 조명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당신이 알게 된 것들을 그냥 덮어두고 이 바닥에서 손만 떼면 됩니다. 택시 기사라면 그냥 다시 거리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림 조장이 끼어들었다. 아직도 착함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거야?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조롱조차 지루해진 듯한 웃음이었다. 그때 혜원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웃음 속에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테이블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만년필을 들었다. 캡을 돌려 열고 종이 위에 펜촉을 갖다 댔다. 그리고 멈췄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림 조장에게 향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들은 내가 무릎 꿇고 왔다고 생각하지. 돈에 굴복해서 진실을 외면하려고 왔다고 착각해.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추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에 툭 떨어뜨렸다. 하지만 난 오늘 당신들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발을 들이게 하려고 온 거야. 둘은 얼어붙은 듯 말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세 대의 SUV가 창고 안으로 불빛을 쏘아대라. 조명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검은 슈트 차림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섰다. 이어폰을 낀 채로 침착하게 움직였다. 가장 앞에는 유대식 기사가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높이 들었다. 영상통화 화면 속 강호진 회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다. 흰색 조명이 비치는 사무실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왜 이 회사를 정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셨군요. 남서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떨었다. 이게 무슨... 강호진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웃지 않았다. 정혜원 씨, 당신은 착함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착함을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당신처럼 반격할 줄 아는 사람을 나는 처음 봤습니다. 유대식 기사는 조용히 손바닥만 한 카메라를 들어 보였다. 이 카메라에 지금까지의 대화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돈가방을 열고 제안을 하고 서명 직전까지 검찰에 넘기기에 충분하죠. 남서구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함정이었어. 이건 조작이야. 고소하겠어. 혜원은 조용히 그의 앞에 다가서며 말했다. 맞아요. 함정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당신들이 먼저 함정을 팠잖아요. 난 그 방법을 반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림 조장의 얼굴은 흠뻑 젖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이건 불법이야. 증거도 없고 영장도 없고. 강호진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있죠. 법무팀과 공권력이 지금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대식 기사가 손짓하자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남서구는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다. 림 조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창고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혜원은 여전히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서류는 미처 서명되지 못했고 돈다발은 조용히 흔들리며 찬 공기 속에서 의미 없는 무게만을 남겼다. 유대식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수고했네.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어. 혜원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창고를 봉쇄했고 남서구와 림 조장은 조용히 연행되었다. 카메라에 담긴 녹화, 녹음 파일,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 모든 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밖은 여전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혜원은 창고를 나서며 잠시 뒤돌아보았다. 차가운 빗물 아래서 반짝이는 돈가방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조롱하던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유대식이 그의 곁에 다가왔다. 오늘 정말로 흔들렸다면 아무도 널 구할 수 없었을 거야. 혜원은 작게 웃었다. 그랬다면 난 이미 미나의 마음에서 사라진 사람이었겠죠. 며칠 후 한국 언론은 들썩였다. 대진그룹 물류팀 부정 배차 및 뇌물수수 정황 내부 고발자의 활약. 정혜원의 이름은 기사에 실리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정직을 지킨 택시 기사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먼저 이 뉴스를 본 건 미나였다. 아빠, 나쁜 사람들 잡은 게 아빠야? 그녀는 스마트폰을 흔들며 물었다. 혜원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아빠는 그저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안내했을 뿐이야. 그들한테 끌려가지 않고. 미나는 유리창에 김서린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었다. 정직, 정직.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될 거야. 가장 잘난 사람은 아니어도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될래. 며칠 후 강호진 회장의 비서로부터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 회의실은 강남 중심의 고층 빌딩 최상층. 엘리베이터 안, 혜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넥타이도 없는 단정한 셔츠. 하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강호진은 창밖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왜 내가 당신을 선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혜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수많은 영리한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고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유일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신설되는 운용감사팀 팀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연봉도 높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내부를 정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혜원은 조용히 서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치에 서툽니다. 좋습니다. 우린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건네주고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혜원이 집에 돌아오자 미나는 아빠를 위해 그림 한 장을 그려두었다. 노란 택시가 학교 앞에 서 있고 우산을 든 남자가 아이에게 웃고 있었다. 이건 내가 수술받고 학교에 다시 갈 때 모습이야. 우산 쓴 사람은 아빠. 혜원은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동안 거절해온 모든 돈, 감당해온 불안,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창밖엔 빗방울이 또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강호진 회장이 우산을 씌워준 장면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누군가의 우산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우산을 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를 막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창고 사건이 세간에 퍼진 지 몇 주가 흘렀다. 정혜원의 삶은 마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안정적인 직책, 높은 연봉, 그리고 작은 팀이 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그 빛은 동시에 그늘에 숨은 이들을 비추게 된다.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 한편엔 대형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다. 회원은 거기에 물류 운영 흐름, 노선 구조, 과거 협력사 리스트 등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기준에 맞지 않는 계약은 과감히 정리했고, 석연찮은 파트너와의 협력은 모두 종료시켰다. 그의 방식은 단호했고 타협은 없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가던 몇몇 이들의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했다. 10월 초의 어느 아침, 구내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운영부 팀장 박 과장이 그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정 팀장님, 사내 게시판 보셨습니까?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사내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다. 거기엔 익명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정과자 출신이 감히 팀장 자리라니. 교통사고 은폐한 경력이 있다는 소문, 사실입니까? 강호진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등용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던데요.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를 향한 공격이었다. 그날 저녁, 회원은 미나를 데리고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다. 의사는 진료 기록을 넘기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자신이 미나 양의 다른 보호자라며 진료 기록을 부산에 있는 사립병원으로 이관해 달라고요. 뭐라고요? 회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희는 신원 확인이 안 돼서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분, 아이 상태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원의 손이 떨렸다. 목덜미를 타고 소름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문자 하나를 다시 읽었다. 익명의 번호로부터 온 그 메시지. 착한 사람도 약을 살 수 없다면 착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미나가 졸린 얼굴로 거실로 나왔다. 작은 담요를 끌고 말없이 아빠 옆에 다가섰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그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다. 그냥 내일은 우리 미나가 뭐 먹고 싶은지 고민했어. 붕어빵. 그럼 내일은 2개. 미나는 아빠 눈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무언가 무겁고 큰 것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다음 날, 회원은 인사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담당자는 그에게 얇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정 팀장님, 익명 제보로 인해 과거 경력 사항에 대한 이해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경력, 신고 누락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회원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건
제가 트럭에 치일 뻔한 여성을 구하려다 급정거를 했고 그 여파로 옆 차량과 부딪혔던 일입니다. 부상자는 없었고 고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채용 당시 그 내용을 누락하셨나요? 그게 누락인가요? 누군가를 구한 일을 이력서에 써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말을 잇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강호진 회장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정 팀장, 괜찮나?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강 회장은 가볍게 웃었다. 당신이 이쪽 세계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지. 진실이란 건 거짓보다 더 많은 적을 만들거든. 하지만 설마 아이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찾아갈 거야. 거절하지 마시오. 다음 날 오전 감사팀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려 묶고 가죽 재킷을 걸친 40대 여성. 혜원은 그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다. 태유나 씨?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억하셨군요. 그날 지갑을 전해드리러 왔을 때 이미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했어요. 혜원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내게 빚을 졌다던 그 사람입니까? 태윤아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갚아야 할 빚은 정 팀장님이 아닌 정의에 대한 빚이에요. 그녀는 얇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4년 전 제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이 안에는 님 조장, 남서구, 그리고 현재 부사장까지 협력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인물들의 리스트가 담겨 있어요. 혜원은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여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3번 접힌 그 종이엔 익숙한 필체가 담겨 있었다. 당신의 진심 위에서 그들이 웃게 하지 마라. 유대식. 혜원은 그 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어떤 폭풍보다 강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책상에 불을 켜고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업무 계획과 미나의 치료 일정 사이 그는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다. 가짜 흔들림 작전. 이번에도 직접 나서서 상대를 쓰러뜨릴 생각은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싶어하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덫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길에 헌책방에 들러 줄 없는 가죽 노트를 한 권 샀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안에 일부러 불안한 문장을 적었다. 이제는 한계다. 아이 치료가 더 중요하다. 단 한 번이라면 돈을 받고 조용히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그 노트를 책상 서랍 한켠에 살짝 삐져나오게 두었다. 그리고 점심시간엔 일부러 컴퓨터를 꺼두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의 전기 콘센트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확인했다. 익숙한 실루엣. 님 조장과 가까운 물류팀 직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에 다가와 서랍을 열고
노트를 펼쳐 읽었다. 이내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했다. 이틀 뒤, 혜원은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를 받았다. 낮고 거친 목소리. 정 팀장. 전화로 하기엔 불편한 이야기가 있어. 딸을 위해서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죠. 어디입니까? 산물류 구역 옆에 창고. 내일 밤. 혼자 오십시오. 그날 밤, 혜원은 미나를 태윤아의 집에 맡겼다. 딸은 무언가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그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아빠. 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꼭 돌아오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늘 그랬잖니. 아빠는 항상 돌아와. 폐창고에 도착했을 때 님 조장과 남서구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 열린 동가방과 두툼한 계약서, 익숙한 광경. 님 조장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선택만 하면 돼.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라지면 너도 살고 아이도 더는 고생 안 해. 남서구는 뒷짐을 지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조소가 섞인 시선이었다. 혜원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가방 속 돈다발을 손가락으로 넘겼다. 그의 시선은 무심했지만 속은 누구보다 명료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내 착함이 약을 사오진 못했지. 하지만 너희 욕심은 감옥 티켓을 샀어.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사방에서 조명이 비쳤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인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맨 앞에는 유대식. 그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너머 강호진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빛났다. 정확히 오셨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심을 지켜낸 것도 감사합니다. 님 조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쳤다. 함정이잖아. 이건 함정이라고. 남서구는 말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유대식이 손가락을 튕겼다. 아니, 당신들이 스스로 들어온 거야. 대진그룹 물류부서에서 벌어진 창고 사건은 이틀 만에 사내 전체로 퍼져나갔다. 님 조장은 직이 해제되었고 남서구는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된 중간 간부들도 줄줄이 내부감사에 소환되었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정혜원은 이제 승승장구하겠지. 정의의 승리자, 시스템을 바로잡은 남자. 하지만 정혜원 본인은 잘 알고 있었다. 비대는 항상 그림자가 따른다는 것을. 그는 새로 배정된 사무실 12층 창문 너머로 차량기지 근처를 내려다보았다. 점심시간을 틈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식사를 나누는 청소 노동자들. 그 광경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권력은 사람을 위해 두지 않는다. 다만 더 멀리 바라보게 만들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게 얹힐 뿐이다. 그날도 그는 자정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태윤아가 미나를 데리고 왔고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다. 아빠, 왜 아직도 안 끝났어요? 혜원은 아이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지금 세탁 중이야.
나중에 내가 자라서 세상을 볼 때 고개 숙이는 어른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해서. 미나는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엔 신뢰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회사로 이상한 소포가 도착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다. 그 안에는 황색 타블로이드 신문이 한 부 들어 있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신임 감사팀장, 숨겨진 혼의 자녀? 병원 방문 포착된 모녀 사진 유출. 기사 하단엔 손글씨로 쓴 문장이 붙어 있었다. 이미지를 지킬 것인가, 아이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혜원은 신문을 구겨 쥐었다. 며칠간 꿋꿋이 버텼던 손이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윤아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시작됐네요. 더러운 방식으로 공격하는 놈들,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녀는 묵직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남서구와 연결된 최후의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정 팀장님이 그들의 방식으로 맞서지 않으려면 다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혜원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저었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맞설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아이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며칠 후 혜원은 유대식 기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장소는 송파구의 오래된 찻집. 그는 차를 따르며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물었다. 정 팀장, 자넨 늑대 잡는 법을 아나? 혜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유 기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쫓는 게 아니야. 자기가 다친 척해야지. 그래야 늑대가 스스로 다가오거든. 혜원은 그 말에 피식 웃었다. 그는 예전에 사냥감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미끼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열었다. 재무 보고서가 아닌 가짜 일기를 작성하기 위해. 이젠 모르겠다. 만약 그 돈으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단 한 번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는 그것을 종이에 출력하고 아무렇지 않게 책상 서랍 위에 올려뒀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와 GPS 추적 장치를 함께 켰다. 그날 밤 창밖엔 찬바람이 불었다. 정혜원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늑대를 잡으려면 피 흘리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다칠 사람은 자신이 아닌 그들 쪽이었다.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사무실에서 또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포착되었다. 정혜원이 의도적으로 열어둔 서랍. 그 위에 놓인 문장은 사진으로 남겨졌다. 다음날 새벽 태윤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 유출 확인. 남서구 쪽에서 회의 소집 중.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원은 거울 앞에 섰다. 밤을 새운 얼굴. 눈 밑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오후 그가 일부러 조기 퇴근한 틈을 타 회사 서버엔 익명의 접근 시도가 있었다. 그가 숨겨둔 미끼 파일 속엔 기밀 계약서라는 이름의 가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모든 건 맞물려 있다.
이 계약이 실행되면 감사팀장의 침묵도 보장될 것이다. 그 파일엔 암시적인 문장들과 실제 하지 않는 계약 구조가 적혀 있었다. 몇 시간 뒤 혜원은 유대식 기자와 통화했다. 기자님, 다 쓴 카드 하나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유 기자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야 기사에 생명이 생기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대진그룹 감사팀장, 내부 거래 연루 의혹, 익명의 제보자, 계약서 캡처 공개. 그 기사는 곧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고 혜원은 정식으로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사 당일 혜원은 태윤아와 함께 출석했다. 회의실에는 감사위원, 법무팀, 그리고 사장 직속의 윤리감사 책임자가 모두 모여 있었다. 혜원은 묵묵히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 문건은 가짜입니다. 제가 일부러 작성했고 일부러 열람되도록 배치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문서는 이겁니다. 그가 내민 노트북 화면엔 일련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그 안에는 님 조장 채끈이 그의 책상 서랍을 몰래 여는 장면, 노트를 촬영하는 장면, 그리고 계약서 파일을 복사해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유대식 기자가 촬영한 뒷배경 영상도 함께 재생되었다. 진짜 늑대는 미끼에 물지 않는다. 그러나 배고픈 자는 물게 되어 있죠.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혜원은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다. 제가 꾸민 함정이지만 그 함정에 걸린 건 결국 양심이 없는 쪽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서굴은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회사를 떠나며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님 조장은 이미 형사 고발 조치가 진행 중이었다. 한편 대진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혜원 팀장에 대한 의혹은 내부 감사 결과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조직 내 투명성을 지킨 주역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날 밤 혜원은 미나와 함께 붕어빵을 먹으며 공원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오늘 착한 사람이 지는 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미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겼다는 건가요? 아니, 그냥 착한 척하는 사람들을 이긴 거지. 달빛 아래 바람이 살랑였고 아이의 웃음이 그 바람을 따라 춤췄다. 그 순간 혜원은 처음으로 진짜 안정을 느꼈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부르든 딱 이 아이 하나만은 그의 진심을 알아봐 줄 테니까. 겨울이 오기 전 정혜원은 마침내 감사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직서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화려한 승진이나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고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믿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퇴근길, 그는 미나의 손을 꼭 잡고 도봉사역 근처 작은 우동집에 들렀다. 가게 주인은 그를 알아보고 말했다. TV에서 봤어요. 진짜 멋진 분이더군요. 혜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도망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며칠 뒤 유대식 기자는 그를 다시 찾아왔다. 책 같이 써보는 건 어때요? 제목은 늑대와의 춤 어때요? 혜원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아이와 춤추는 법이나 배워야죠. 유 기자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젠 그런 평온이 어울릴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가 떠난 직후 회사 내부에선 다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누군가 그가 남긴 시스템을 오해하려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임 감사팀장 선임을 앞두고 본사 임원진은 한 가지 제안을 꺼냈다. 정혜원 팀장을 외부 감사 자문으로 복고시키자. 그는 비공식적이지만 가장 신뢰받는 내부인이다. 그 소식은 혜원에게도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지금 돌아가면 모두가 다시 숨게 됩니다.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이젠 다른 사람이 빛 아래 서야죠.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날 밤 혜원은 미나와 함께 천문대에 올라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산 위, 맑은 하늘 아래 수많은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저 별, 이름이 뭐예요?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건 이름 없는 별이야.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비춰주는 별. 미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별, 우리 별로 해요. 그래, 우리 둘만의 별. 몇 달 뒤, 정혜원은 딸 미나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단순하게 해와 별. 간판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직은 느리지만 가장 먼 곳까지 간다. 카페 한편엔 작은 책장이 있었다. 그 안에는 혜원이 쓴 짧은 노트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은 내가 미나에게 남기는 이야기.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그 노트를 읽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나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중년의 남자가 카페를 찾았다. 비서 없이 혼자였다. 그는 카운터에서 조용히 커피를 주문한 뒤 책장에서 노트를 한 권 꺼내 읽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혜원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때 당신이 선택한 길이 지금의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걸으시면 됩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한 후 명함을 건넸다. 윤성준, 대진그룹 신임 대표이사. 혜원은 명함을 보며 말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죠. 윤 대표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 팀장. 아니, 정 선생님.
당신이 남긴 그 한 걸음이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갈 겁니다. 며칠 뒤, 미나는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주제로 발표 과제를 받았다. 그녀는 발표 당일 칠판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실이 술렁였고 선생님이 물었다. 그게 누구니?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빠요. 아빠는 늘 진심으로 세상을 이기려 했어요. 그날 밤, 혜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창밖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바라본 밤하늘에는 딱 하나 아주 작지만 선명한 별이 있었다. 이름도 기록도 없지만 누군가를 비춰주는 별. 그는 그 별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끝까지 나를 잊지 않아줘서. 그 별은 말없이 빛났고 그 빛은 오래도록 혜원의 마음을 지켜주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적셨다면 그건 단지 주인공 정혜원의 용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그와 닮은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삶은 때때로 어둡고 정의는 더디게 오지만 누군가의 진심은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빛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한 별빛처럼 반짝이길 바랍니다.